헨리 휴도는 19살에 미 공군에 입대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23년 동안 공군에 복무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롬멜과 싸웠고, 헨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본 훈련과 기술 훈련을 거쳐 물리치료 보조원 자격을 취득한 후 런던 북쪽에 있는 RF 라케니스로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헨리는 한 장교로부터 방금 발생한 싸움을 진정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호주군은 비번일지라도 호주 군인과 관련된 사건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격하거나 더 심하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린 헨리는 시키는 대로 했고, 그 결과 병에 머리를 맞아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는 망막박리와 외상성 전두엽 부상을 입고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역 군인으로서 그는 재정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그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아파트를 빌려 어머니와 여동생이 필요에 따라 돌봐주었습니다. 헨리의 여동생 크리스티는 뇌손상을 입기 전 오빠를 활기차고 시끄럽고 유쾌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가 우울하고 조용하며 때로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밤에 환청을 들었고 끊임없이 겁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재향군인 의료센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BA라고 부르는 에 보내져 약을 조절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8배에서 9개월마다 발생했고, 헨리는 자주 입원을 거르곤 해서 크리스틴이나 어머니 줄리아가 그를 찾아 다시 데려와야 했어요. 1995년 12월 7일 매사추세츠 주 노샘프턴에 있는 리즈 보훈병원에 입원한 헨리는 또다시 입원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는 독감으로 많이 아파서 자신의 모든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줄리아와 여동생 크리스틴에게 달려가 다음 날 다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들이 걱정된 줄리아는 독감이 작은 마을을 휩쓸고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된다며 술을 마시고 약을 먹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헨리는 이에 응했고, 의사는 헨리를 정신과 병동 대신 26개의 병상이 있는 중환자실로 배정했습니다. 헨리는 갑자기 이성을 완전히 잃고 미친 듯이 저항하며 직원과 환자들이 시병동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살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헨리의 정신장애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망상 틀에 맞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헨리의 소지품을 이름표가 달린 가방에 넣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헨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리치라는 친절한 노인을 불러 헨리를 진정시킵니다. 직원들은 줄리아가 떠나고 자신들이 아들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떠나면서 헨리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죽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여기 두고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늦게 줄리아 휴도는 재향군인회 의사로부터 아들이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격분한 그녀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휴돈 부인. 의사가 죽었다, 예, 죽었다고 했어요. 매우 무감각한 것 같지만 가족이 그렇게 말했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줄리아는 헨리가 연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어머니가 남은 밤 동안 울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티는 오빠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갑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크리스티는 갑자기 부검을 요구하며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TV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방금 내 입으로 말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병원 측은 부검이 필요 없다며 꺼려했지만 크리스티는 다발성 심장마비는 인플루엔자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며 자신은 사망 원인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크리스틴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범죄의 행위나 의료 과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작이 너무 심해 심장의 일부가 흉강을 통해 폭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5의 건장하고 건강한 남성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이상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후돈의 가족은 애도하며 장례 준비를 하고
세상은 평온하고 무관심하게 돌아갑니다. 재향군인회는 매사추세츠주 서부 노샘프턴의 베어힐 꼭대기에 있는 붉은 벽돌 식민지 시대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 건물입니다. 건물 정면의 표지판에 적힌 사명 선언문은 전투를 견뎌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역마차 선술집으로 사용되다가 1924년 하딩 대통령이 부지 개관을 명령한 후 보훈부 최초의 정신과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정신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이 병원은 오늘날까지 다른 시설에서 넘쳐나는 환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급성기 치료 및 일반 병원과 관련된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보훈 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보훈 시스템에 대해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보훈병원은 조용한 곳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꽤 나이가 많고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며 직원들은 단골 환자들과 강한 관계를 맺고 일반적으로 그들을 잘 알고 가능한 최고의 표준 치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환자 프로필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은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중보건은 수십 년 동안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으며 재향 군인 치료는 반복되는 국가적 스캔들입니다. 재향 군인들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절망적인 관료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호주와 미국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재향군인 자살에 관한 왕립위원회와 약정법은 보훈 자격과 관련된 관료주의를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재향군인 케어 시스템은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불균이라며 민간 자선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 즉 필요 이상으로 일하는 직원과 주머니를 털어서 지원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민간 단체와 시민들 또는 둘 대 의회에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현실은 이러한 곳을 운영하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즈 보훈병원도 그런 곳 중 하나였는데 매사추세츠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목가적인 분위기에 정신병원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넓은 부지에 평온함을 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곳이었죠. 1965년 7월 트럭 운전사이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스탠리 자고도우스키가 수술 후 장폐색으로 시병동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수술 후 치료 병상이 없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리즈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상태가 좋았고 의사는 다음 날 요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후 4시에 근무교대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직 간호사도 바뀌었습니다. 오후 8시 43분 2명의 LPN이 스탠리를 방문하여 의사의 예후를 확인했고 스탠리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LPN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이고 RN 전문 간호사, 은보다 역동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종종 이들을 감독하는 간호사입니다. LPN 중 한 명이 당직 간호사인 RN이 주사기와 거즈를 들고 스탠리의 병실에 들어와 막힌 정맥을 시겸수로 세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스탠리가 처방받은 약이 모두 경구용 약이었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처방받은 약을 모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다른 간호사는 스탠리가 "아, 아파, 죽겠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당직 간호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분 만에 병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코드 블루의 심각한 응급 상황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탠리 자고도우스키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매우 끔찍해 보이며 왜 두 LPN이 당직 간호사에게 직접 가서 당직 간호사를 살인자로 고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할 만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감경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권위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 LPN은 스탠리 치료의 모든 측면을 알지 못했고 당직 간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탠리가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재향군인 병원이고 제가 대부분 조용한 곳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건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로 중상을 입고 노쇠하고 아픈 재향군인들이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직원에게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방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재향군인 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환자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망한다는 점인데, 어쨌든 문제의 간호사는 크리스틴 길버트였으며 법원 문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으며 병원 전체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매우 지적이고 호감이 높으며 위기 시 자주 호출되는 직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자 인기 있고 존경받는 의료 전문가였던 캐시릭스 간호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지 불안한 동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에피네프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흔히 아드레날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또는 신체에 부신해서 호르몬으로 생성됩니다. 인공적으로 합성되면 무색, 무취의 액체입니다. 에피네프린은 다양한 심장 질환, 근육 경련 및 천식 치료에 사용됩니다. 주요 부작용은 심박수의 급격한 증가이기 때문에 건강한 환자에게 투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되는 약물입니다. 캐시릭스는 병동에서 특히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직접 수술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에피네프린 투여량 135회 중 88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중환자실에서는 순식간에 약물이 투여되거나 반출되고 관련 직원의 아드레날린이 자연스럽게 분출되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일치가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다른 출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특정 약물은 간호사와 의사, 특히 연속 교대 근무를 하는 의료진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무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말 그대로 피로가 쌓이고 양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 때 교대 근무를 견디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소량의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피네프린 재고량의 이상 징후와 심장마비, 사망자의 놀라운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의료진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모두 흥미로운 토론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사망률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캐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하락 추세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자 캐시는 동료인 존 월트와 르네 월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함께 조용히 이상 징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의 의도는 그들이 발견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보훈병원 자체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수석 조사관들과 함께 그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믿습니다. 보훈병원은 환자에게는 평온한 환경일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긴장된 환경이며, 저는 직원들의 신중하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면 직원들은 매일 밤 병원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복하지만 이곳은 병원이며 사실상 모든 주요 결정은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은 일상적인 존재의 본질이며 이러한 문제를 덜 시급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덜 눈에 띄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 의견일 뿐이니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아픈 마음 프로그램과 달리 이 기사의 출처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스캔들과 가톨릭 교회의 아동학대 스캔들을 유명하게 폭로한 보스턴 글로브는 보도가 나간 후 환상적인 취재 활동을 펼쳤고 많은 주요 증인과 수사관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틴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기록이 봉인되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귀중한 기록물을 제공한 글로브의 토마스 페러거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또한 레드포드 대학교의 심리학부는 인터넷의 사소하고 혼란스러운 출처를 밝히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세심한 프로필과 연표를 작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법률 문서, 재판 및 항소 요약본,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참고하여 다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통계 분석의 개념, 미국 연방사법체계의 정황 증거 규칙, 미국 보훈부 및 그 시설 안팎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에 대해 도움을 준 여러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크리스틴 길버트는 1967년 11월 13일 매사추세츠주 폴리버에서 크리스틴 헤더 스트링랜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녀의 어린 시절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녀가 어른이 될 것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두 문장을 표절 탐지기에 돌려보면 거의 모든 출처에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에 대해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빨간 깃발이 뜰 것입니다. 1980년대 초 가족은 차로 약 90분 거리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그로톤으로 이사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전기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주부이자 시간제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길 건너편 교회의 멋진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의 친구인 무어 가족이 크리스틴의 아이들을 돌봐주곤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수학 클럽에 속해 있었고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와 함께 무도회에 갔습니다. 그녀는 우등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16살인 1964년에 2년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자주 반복되는 사실 목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더 글로브가 그의 전 이웃인 무어 가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일종의 이웃 분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트링랜드 가족은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실화 팬과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틴이 어둡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확신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저희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버타 무어는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틴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허한 표정이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지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와 계모의 도끼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19세기 악명 높은 인물인 리지 보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크리스틴의 친구 중 한 명은 크리스틴이 자신의 블라우스 중 하나를 훔쳐서 그녀 앞에서 입었다며 같은 블라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친구는 모두가 좋아하는 제너럴 병원에서 크리스틴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교묘한 파괴자인 악당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러한 많은 기억에서 뒤늦은 후회가 주는 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론 시간성은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평판이 좋은 살인 일화, 모음집과 아주 멋지게 얽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크리스틴은 브리지워터 주립대학에 입학하여 예비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일련의 남자친구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패턴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남자친구들은 침을 뱉고 자동차 열쇠와 손톱으로 공격당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한 남성은 크리스틴이 자신이 유리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자신을 조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주장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브리지워터는 그녀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지만 그녀는 이송을 통해 이를 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그녀는 또한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자신을 때리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에 대한 환상, 즉 자신을 구별하고 또래 집단에 통합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적 기원 신화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많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일이지만 크리스틴은 병리학적 극단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1986년 여름, 그녀는 햄튼 비치에서 글렌 길버트라는 남자를 만나 그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글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와추셋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학한 후 그린필드 커뮤니티 칼리지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녀의 정신 건강 상태를 주목하고 싶어 하는 대학에서 편입함으로써 미래의 의학 경력에 확실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대학에서 더 편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정확히 말하면 19, 7살이 되던 해에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어린 크리스틴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단서를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 해에 그녀는 프랭클린 카운티 방문 간호사 협회에서 가정건강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방문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이나 기타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크리스티는 자신의 임무 중 하나였던 정신지체 장애 소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의로 뜨거운 물로 그의 몸의 60% 이상을 화상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소년이 뜨거운 목욕탕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소년의 부상은 그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듬해 크리스티는 글렌 길버트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노샘프턴의 좋은 지역에 목장형 주택을 함께 구입했습니다. 목장 스타일 주택은 교외에 위치한 부유한 목장에서 볼 수 있는 주택을 모방한 것입니다. 목장 스타일 주택은 인기가 높고 적당한 번영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회를 패러디한 영화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매우 멋진 집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번영은 새로운 가족의 카테고리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티는 21살의 나이에 88년 말에 간호학 학위를 취득했고 89년 3월에는 리즈 보훈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하여 7년간 연봉 4만 달러를 받는 선임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광학 렌즈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의 수입과 합쳐져 부부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61년에 첫 아이를 낳았고 1963년 크리스틴의 생일에 부부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 길버트는 간호 경력에서 좋은 사람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과 침착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환자와 병원은 그녀의 재치와 높은 역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병원에서는 코드 블루 상황이 꽤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응급 대응팀에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는 간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생활의 사회적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교육, 군 복무, 법 집행과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종종 관대한 직업 중 하나라고 불립니다. 경험의 독특함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동지애를 형성합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교사, 군인, 경찰관 등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이 어떤지, 자신의 일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세상이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보거나 보지 않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 생존과 지원을 위해 응집력 있고 단합된 팀을 만드는 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밀 친구나 원래 사교 클럽과 같은 사무실 의식은 간호사와 같은 직업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의 경우 그녀는 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비밀 산타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출생, 사망, 생일에 가족에게 꽃을 보내는 클럽인 조이 클럽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종종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선물을 보내는 캠페인을 조직했고 인근 재향군인 회관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 후 술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사교 클럽과 같은 곳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운영하는 바와 레스토랑입니다. 1961년에서 196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언젠가 크리스티는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동은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마친 후 크리스티는 이상한 모양의 상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 추측하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제외하면 크리스티는 경력 초기 단계에서 직원과 환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크리스틴이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점은 크리스틴이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 보았지만 걸프전 참전 용사이자 새로 채용된 병원 경찰관인 제임스 페로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 크리스틴과 글렌의 결혼 생활은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제임스 페로가 11명으로 구성된 병원 경찰에 합류한 것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병원 경찰관은 정식 경찰관은 아니지만 병원 내에서 경비원과 경찰 사이에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병원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많이 수행합니다. 페로는 1961년생으로 페르시아만 전쟁에 참전한 베테랑으로 이전에 백화점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일은 급여가 더 좋았고 정식 경찰관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틴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야간 근무를 했지만 19살 무렵에는 4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주간 근무로 옮겼습니다. 페로의 근무 시간은 3시부터 11시까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스케줄은 상당히 겹쳤습니다. 곧 페로는 크리스틴에게 시시덕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격려와 함께 크리스틴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새로운 잠재 고객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관계의 마모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퇴근 후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재향군인회관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곧 사적인 이메일 교환에서 본격적인 혼외정사로 발전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이 관계를 눈치챘고 크리스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남편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이 무렵 남편 글렌이 음식 맛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는 추수감사절에 아내가 자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길 원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고에는 집 밖으로라는 표현 대신 죽었다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후 그는 1995년 11월에 입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간 병원인 쿠니 디킨슨 병원에서 그는 칼륨과 포도당 수치가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식의 이상한 맛과 함께 일부 사람들은 크리스틴이 이뇨제를 음식에 섞어 먹었다고 의심했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크리스틴은 병원에서 받은 치료 수준이 불만족스럽다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혈액을 채취하고 싶었지만 그 전에 식염수로 정맥을 세척해야 했습니다. 의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시도를 한다면 당연히 얼굴을 때리고 도망쳐야 합니다. 어쨌든 크리스틴은 글렌의 팔에 투명한 액체를 주입했고 글렌은 즉시 차갑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엉덩이로 그를 벽에 고정시켰습니다. 그 후 글렌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화가 난 듯 장비를 챙기는 아내를 보며 걱정할 것 없다. 늘 있는 일이라며 바늘에 맞아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경찰은 크리스틴이 칼륨 주사로 그를 죽이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글렌의 말만 있고 칼륨과 포도당 수치가 낮은 것은 식단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이나 법무부 모두 크리스틴을 살인 미수로 기소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크리스틴의 나머지 행동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리 자고도우스키와 헨리 휴돈이 사망하던 해인 1995년 페로는 크리스틴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이스트햄튼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글렌의 가정폭력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페로는 크리스틴에게 남편을 떠나지 않으면 자신을 떠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마운트 홀리오크 몰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크리스틴은 일어나 공중전화로 걸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순간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페로는 나중에 수사관에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은 페로의 집 근처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면서 페로의 도움을 받아 이삿짐을 싸고 옮겼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크리스마스 5일 전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지독한 양육권 싸움에 휘말렸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녀는 페로가 새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불륜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와 손자를 낳았고
젊은 시절의 격동을 기억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군요.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유한성이 사라지고 사건의 시작과 끝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대화에는 철학적으로 매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898년 산업혁명과 동시에 낭만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1910년 과학혁명 이후 모더니즘이 시작되며 141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시작과 끝은 정확하고 단호한 단절로 나타나는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현실이 아니며 현재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사물의 시작과 끝을 감지하고 사물 자체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를 매혹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친한 친구들이 받는 유약한 표정을 보면 제가 여기서 소수에 속한다고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틴 길버트 조사가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을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69년 2월 17일에 미국 제향군인부 DBA 감사관실이 관여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캐시 릭스와 그녀의 동료들은 그 이전부터 이 문제를 조사해왔고 캐시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의혹을 털어놓은 두 사람인 월시와 월트에게 가기 전에도 그녀는 이미 스스로 재고와 사망률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크리스틴 길버트의 경력을 주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는 약 1년 동안 의료부서에서 주간 근무를 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야간 근무로 옮긴 후 1916년에 시병동에서 저녁 근무를 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제임스 페로와 불륜을 시작한 후에 확대 기간입니다. 2단계인 1969년에서 1963년 사이 시병동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시기에는 사망률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가 야간 근무로 옮겼을 때 야간 근무의 사망률은 크리스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반면 주간 근무의 사망률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리스틴은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특히 요양원에는 이런 별명을 가진 불운한 직원이 있는 시설이 있으며 많은 보훈병원과 요양원 사이에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 리즈 보훈병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호사 시절에 이 별명을 가진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자는 집단적으로 분포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사망은 일주기, 리듬의 특정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 친구의 경우처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간호사나 의사가 단순히 상황이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화적으로 관찰되는 추세와 추상적인 통계의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루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상한 사건들과 함께 사망률의 증가를 자경단원 캐시 릭스가 크리스틴 길버트에게 알린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크리스틴은 최고 수준의 간호사로 동료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고 뛰어난 역량 보고서를 받았으며 외모도 엄청나게 매력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페로 사건 이후 그녀의 경력 3단계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 자고도우스키와 헨리 휴돈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병원 정책의 한 항목이었습니다. 심장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당직 병원 경찰관이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즉, 크리스틴의 교대 근무 중 코드가 발생하면 페로가 가장 먼저 출동해야 했습니다. 1945년 이 무렵 직원들은 병동에서 심장 응급 상황과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길버트와 페로 사이에 이상한 역학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혼자 남겨질 것을 예상한 듯 교대 후 제향군인회 술자리에서 가장 늦게 자리를 뜨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두 사람이 위기에 처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페로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길버트와 페로가 말 그대로 발장난을 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88건의 미확인 투약으로 인해 병원 당국은 약물 관리 절차를 변경하고 다른 재향군인회 병원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가 제대로 숙성되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캐시 릭스와 그녀의 동료들은 이 더하기 일을 더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얻은 것은 끔찍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가설은 크리스틴 길버트가 고의로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했으며 새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환자를 살리기 위한 그녀의 노력에 감동을 받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달려오도록 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직장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꺼이 믿으시겠습니까? 또한 주요 용의자가 사무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고 개인적으로도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미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캐시 릭스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살펴봅시다. 남편 글렌과 이혼을 신청한 지 몇 달 후 크리스틴 길버트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40일 새 퇴역 군인 케네스 커팅이라는 한 명의 환자가 있는 시 병동 중환자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케네스 커팅은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직원들과 대화가 잘 통하는 인기 환자였습니다. 근무 초기에 길버트는 담당 의사에게 켄이 몸이 좋지 않다며 자신이 죽으면 일찍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특이한 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흔한 일이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잡담이 오고 간 지 35분 후 코드 블루가 발령되었고 케네스 커팅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크리스틴 길버트는 제임스 페로를 만나 데이트를 하기 위해 퇴근했습니다. 2주 후 에드워드 스크위라 씨는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을 들락거리던 69세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로서 시병동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픈 사람이었고 대체로 그의 치료는 본질적으로 완화 치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퀴라 씨가 처음 입원했을 때는 캐시 릭스 간호사가 근무 중이었지만 그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는 크리스틴 길버트 간호사가 유일한 간호사였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 죽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키라 씨는 입원 당시 이미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가 지켜보는 동안 원인 불명의 사망이 발생하고 그 빈도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는 것에 이미 불안해하고 있던 캐시 릭스는 중환자실을 포함한 모든 약품 캐비닛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스키라 씨가 사망하기 전에는 중환자실 약품 캐비닛에 300호의 분량의 에피네프린이 있었는데 코드 이후에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캐시 릭스는 중환자실에 주사 바늘이나 폐기물 용기에 가서 깨진 앰플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기록 및 회계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포장재를 보존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기에 버리는 것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며 정상적인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용기에 넣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캐시 릭스, 존 월트, 르네 월시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향군인 감사관실의 특수요원에게 배당되었는데 그는 단정한 금발머리에 납작하게 자르고 콧수염을 기른 네모난 얼굴의 스티븐 플란테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플란테 요원은 재향군인회에서 가장 흔한 범죄인 계약 사기와 과실을 조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 간호사의 매우 주저하고 망설이는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수사를 통해 일련의 실수, 사고 또는 오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의심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온 힘을 다해 바랐습니다. 플란테 경관은 살인사건 경험이 부족했지만 철저하고 뛰어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병원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곧 크리스틴 길버트라는 단 한 명의 표적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주검사 윌리엄 웰치 세군도에게 전화를 걸어 연쇄 살인범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웰치는 극도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는 플란테 요원을 잘 알고 있었고 미스터 탐정에서 보여준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놀랍게도 그의 직업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매사추세츠 주 경찰관 케빈 머피가 지휘하는 주경찰팀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 기록을 검토하고 플란테의 최초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플란테의 행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머피 경찰관은 인터뷰에서 이 수사 단계를 회상하며 일반적인 살인 수사와는 달리 기술 법의학, 기록 및 문서화에 중점을 둔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플란테 요원이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크리스틴 길버트는 이미 페로의 경고를 받고 수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수사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질환 환자가 자신의 팔을 비틀어 어깨를 다쳤다며 병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가해자라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된 수사관들은 환자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큰 성과로 보고 행정당국에 그녀의 휴가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플란테 경관이 그녀를 면담한 결과 그녀의 방어적이고 비밀스러운 태도는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수사관들은 페로에게도 집중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그는 대부분 협조적이었지만 크리스틴에 대한 질문에는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을 아꼈습니다. 1969년 6월이 되자 크리스틴 길버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페로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라고 말했죠. 페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던 중 크리스틴의 더 위험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괴롭히고 조종했으며 이 무렵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페로는 곧바로 경찰을 찾아갔고 경찰은 그에게 편을 선택해야 하며 편을 선택하면 경찰이 될 희망은커녕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로는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대배심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길버트는 그의 출입구를 막아서며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그녀는 그를 따라가 타이어에 바람을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증언할 때 페로는 채 흠집이 나거나 아퓨리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데일리 햄프셔 가제트는 용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재향군인회에서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몇 주 후 법무부는 대배심이 소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글렌 길버트는 전처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던 중 머피와 플란트에게 집, 특히 크리스틴이 두고 간 캐비닛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독극물 매뉴얼을 발견했는데 간호사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심스럽지 않았지만 에피네프린에 관한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길버트의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친구와 동료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탐정에게 협조하지 않자 격렬하게 보복했습니다. 그녀는 글렌 길버트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협박했으며 한 번은 그의 집에 나타나 자동차 열쇠 세트로 그를 공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9월 벽이 가까워지고 우연히도 크리스틴의 할머니가 사망하자 크리스틴 길버트는 장난감 가게에 가서 개인 신용카드로 토이저러스에서 토크걸 주니어라는 장치를 스리프티 드럭스토어에서 에너자이저 배터리팩을 구입했습니다. 토크걸 주니어는 음성 녹음 재생 속도를 변경하여 여자의 목소리를 남자 목소리처럼 또는 그 반대로 들려주는 장난감입니다. 길버트는 자신의 번호를 숨기기 위해 별표 67을 사용하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변장하는 장난감과 함께 그녀는 자동 응답기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날 늦은 9월 27일, 정확히 오후 5시를 넘긴 11시 11분, 그는 화학무기에 노출된 페르시아만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정의를 내세우며 제임스 페로가 근무하던 보훈병원 보안 데스크에 폭탄 테러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폭탄이 3개 있었고 참전 용사들을 대피시킬 시간이 2시간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시간 동안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을 대피시키고 수색했지만 어떤 장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찔했습니다. 녹취록을 읽어보면 그녀는 걸프전 참전 용사인 페로가 공감할 만한 명분을 내세워 그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페로가 자신이 페로인지도 모르게 변장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과거에 폭탄 협박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시간에 재향군인회 프론트 데스크에 글렌 길버트와 페로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를 변조해 남부 억양을 더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토크보이 주니어를 구입해 토크걸과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장 직원에게 조카들을 위한 장난감이라고 말했지만 사건에서 분명히 언급했듯이 길버트에게는 조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보안 데스크에 걸려온 전화는 페로가 근무할 때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페로는 수사관들을 만나 프론트 데스크에서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크리스틴을 감시하게 했는데 이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케빈 머피 요원이 직접 크리스틴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크리스틴 길버트가 테이스티 톰의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거는 것을 목격하고 수화기에서 지문을 떼어냈습니다. 페로는 이곳에서 익명의 협박범이 변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크리스틴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고 그곳에서 토크보이 주니어가 발견되었으며 크리스틴 길버트는 연방기관에 허위 폭탄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버트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어 뉴욕 세토켓에 있는 부모님에게 맡겨진 후 재판을 받고 15개월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한편 살인사건 수사는 에드워드 스크위라와 스탠리 자고도우스키의 시신을 발굴하는 작업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가족들과도 면담을 진행했고 헨리 휴돈의 여동생이자 어머니인 크리스틴과 줄리아 휴돈은 헨리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배심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풍부한 정황, 증거와 더불어 안구 조직 샘플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피네프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눈에는 사망 후 경련을 일으켜 안구에 액체를 가두어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을 보존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드워드 스크위라의 시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케타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웰치 검사는 대배심을 다시 소집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대배심은 기소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검사가 소집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패널입니다. 대배심은 무죄 또는 유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보통 치안 판사가 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됩니다. 머피와 플란테의 조사 결과에 확신을 얻은 윌리엄 웰치는 대배심을 소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심원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는 목격자와 법의학 증거뿐이라는 점입니다. 길버트가 치명적인 과다 복용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망에 사용된 물질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매우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확실한 법의학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안구 유리체를 제외하고는 사후 에피네프린 독성을 법의학적으로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황 증거는 기각 또는 배제 신청을 통해 재판에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웰치는 수집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재판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웰치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죄책감의 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증언, 통계로 법원을 압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배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웰치는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대학교의 스티븐 겔바흐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조건부 확률에 대한 흥미진진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크리스틴 길버트 재판에서 통계적 증거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그 결과와 결과를 설명하는 논문을 공동 집필한 조지 콥과 스티븐 겔바흐의 작업과 함께 제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설 테스트와 통계에 대해 너무 많이 설명할 생각은 없지만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온라인 자료에서 이 사건을 수학이 연쇄, 살인범을 잡은 사례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범인을 잡은 캐시 릭스, 존 월트, 리니 월시, 머피 요원, 플란테 요원에 대한 무례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과 비리를 조사해야 할 의무를 똑같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여기서 통계와 가설 테스트의 역할은 대배심이 기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고안된 복잡한 증거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먼저 겔바흐 박사는 1948년부터 1667년까지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 차트를 제시했습니다. 사망자 통계는 밤, 낮, 오후 등 교대 근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888년까지의 데이터는 사망자 수가 정규 분포를 보이지만 1889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에는 야간 근무조가 다른 근무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보였고 1901년부터 1500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야간 근무조가 가장 치명적인 근무조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 길버트는 1990년에 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1966년에 휴가를 떠날 때까지 매년 오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길버트와 사망자 수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졌으니 이제 겔바흐는 확률에 대해 이야기하는 멋진 방식인 P값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라는 가설로 시작합니다.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6개 나왔다고 가정하고 이를 가설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6개가 나온다는 가설의 P값이 0.5가 아니라 0.3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겔바흐 박사의 가설은 0.38이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가설의 의문을 제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머리가 있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 동전에 문제가 있거나 우연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려면 몇 개의 머리가 있어야 할까요? 과학적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P값이 낮으려면 10번 던졌을 때 9번의 머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겔바흐는 크리스틴 길버트가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사망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547일 동안 1641번의 교대 근무가 있었습니다. 이 중 74번의 교대 근무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441일 중 74일을 단순 계산하면 4.5%의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샘플에서는 100번 중 4.5번의 교대 근무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가설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길버트가 교대 근무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는 길버트가 교대 근무 중일 때 사망할 확률이 됩니다. 길버트는 해당 기간 동안 255번 교대 근무를 했고 그중 40번은 최소 한 번 이상 사망했으므로 255번 중 40번, 즉 15.5%가 됩니다. 이 확률이 확정되면 독립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사망 확률이 길버트의 교대 근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률이 P, 사망이 D, 길버트가 교대 근무 중이라는 것이 G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PD는 0.45로 전체 사망 확률은 4.5%이고 PDDG는 0.150로 길버트가 교대 근무 중일 때 사망할 확률은 15.5%입니다. 이 두 P값 사이의 분산이 충분히 커서 길버트의 교대 근무가 사망률 증가와 분명히 관련이 있으며 가설에 대해 테스트한 이 관계의 P값은 10억 분의 1로 나타나 길버트의 교대 근무와 사망률 증가 사이의 관계가 순수한 우연일 가능성은 10억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가 크리스틴 길버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높은 사망률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기 때문에 대배심에서 그녀를 살인죄로 기소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확신하는 증거에 기여했을 뿐입니다.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의 조지 코업은 이 통계적 증거가 검사의 오류로 인해 배심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기값이 작다는 것은 높은 사망률이 순수한 우연에 의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망률 증가가 크리스틴 길버트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로 인해 크리스틴 길버트가 무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가능한 요인 중 우연히 배제된 유일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증거와 관련하여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효한 주장에 대해 말하자면 이 경우 수학 수업이 연쇄 살인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진정으로 타당한 주장은 수학이 연쇄 살인범을 재판에 넘기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너무 깊이 파고들어 죄송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잘못 설명되거나 무능하게 설명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재판은 2000년 11월 23일부터 2000년 1월 2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는 70명이 넘는 증인과 200개가 넘는 증거가 제출되었으며 웰치는 설득력 있는 유죄의 벽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매사추세츠주에는 사형제도가 없었지만 재향군인회는 연방 관할권이므로 기소 및 사형 요청은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 살해 미수 혐의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법정 바학 진술과 폭탄 위협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증거가 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글렌 길버트와 제임스 페로는 그녀가 살인을 자백했다고 증언했지만 길버트의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수사, 어깨 부상,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정한 행동 패턴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폭탄 위협 재판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변호를 펼쳤습니다. 마이클 폰서 판사는 재판의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참가자에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양측 변호사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스로를 돌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측 모두 에피네프린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증언하는 등 엄청난 양의 기술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피해자들, 특히 갑작스러운 사망 이전에 신체적으로 건강했거나 일반적으로 심장마비로 이어지지 않는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크리스틴 길버트의 의심스럽고 점점 더 불규칙한 행동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길버트가 천식을 호소할 때 자신의 주머니에서 에피네프린 앰플을 꺼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찰은 그렇게 세심하고 혁신적으로 수집한 조직 샘플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제거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실제로 소생 시도의 실패로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의 전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법의학 병리학자인 마이클 베든 박사는 자신이 노망에 걸렸다고 잘못 말한 후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이용해 그의 증언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기술적 정황적 증거 외에도 감정적 호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미국의 전사한 영웅들에 대한 감정적인 발언을 하고 희생자 가족들과 제복을 입은 희생자들의 사진 몽타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황 증거를 제외하고 가장 강조한 것은 크리스틴 길버트의 인격이었습니다. 검찰은 길버트가 환자를 살리려는 척하면서 자신의 간호 기술을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환자를 죽였다는 이론으로 기소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3년 후배인 새 남자친구를 더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채널에서 이미 다 들어본 터무니없고 고립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Sick Minds의 진정한 범죄 팬들에게는 정말 터무니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버트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악의적인 직업적 질투의 표적이었고 그녀에 대한 증거는 실제로 동료들에 의해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길버트가 그토록 많은 사망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병원에서 최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자연스럽게 많은 코드 블루의 호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판이 열띤 논쟁을 벌였고 결국 판사는 배심원들이 원한다면 2급 살인 평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황 증거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법정에서 훌륭한 변호인단을 상대할 때 그것은 슬램덩크와는 거리가 멀고 어떤 관점에서는 각 사건에서 검찰이 살인 의도를 만족스럽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배심원단은 12일간의 심의 끝에 크리스틴 길버트에게 1급 살인 3건, 2급 살인 1건, 살인 미수 2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2일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며 만장일치가 아닌 과반수인 10명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하나의 논리적 서술로 제시했습니다. 증거는 잘 쌓여 있고 크리스틴 길버트가 유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정황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만 있는 재판 형식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결국 배심원단도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크리스틴 길버트가 정말 유죄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무죄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법의학 또는 목격자 증거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어쨌든 크리스틴 길버트는 스탠리 자고도우스키, 헨리 후돈, 케네스 커팅, 에드워드 스크위라를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 4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가장 인상적인 문서가 첨부된 이 4건의 살인을 선택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길버트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30명에서 80명까지 다양한 추정이 있지만 제가 볼 수 있는 한 30명 정도가 가장 그럴듯한 추정치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다른 범죄를 보지 않으셨나요?